80억 달러 약 12조 원 가량을 제 손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마리아나 한국 기업들은 절대 못 떠나. 겁만 주면 돼. 상사의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펼친 압박 전략은 한국 기업 앞에서 씨알도 안 먹혔고 30년간 쌓아온 신뢰는 단 3개월 만에 박살났습니다. 2억 인구 시장, 300개가 넘는 협력사 네트워크, 공장 이전에만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완벽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건 단 하나였죠. 한국은 공장을 옮기지 않아도 미래를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성 법무팀이 보낸 공문을 받았을 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베트남이 어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도 서류를 한쪽에 밀어뒀죠. 하지만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이 동시에 손을 들었을 때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협상 중이라고 착각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파트너를 골라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베트남이 945억 달러 교역으로 한국의 3대 파트너 자리를 굳혔다는 뉴스를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한국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나 페레이라 전 브라질 외교통상부 아시아투자국 수석 분석관입니다. 12년 경력을 오만 하나로 무너뜨린 사람이죠. 오늘 이야기는 약속을 깬 자가 치르는 대가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리아나 페레이라, 브라질 외교통상부 아시아투자국 수석 분석관입니다. 12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관리가 제 전문 분야였고 특히 아시아 기업들을 다루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시장이었고 2억 인구는 어떤 기업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카를로스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를로스 산토스 국장은 외교통상부에서 20년을 버틴 사람이었어요. 외국 기업 협상에서 밀린 적이 없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국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를로스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상파울루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마리아나, 한국 기업들 세금 문제 알지? 국장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과 LG가 브라질에서 누리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추가 과세 합의안 만들어 8,500만 달러 선에서 시작하자. 카를로스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8,500만 달러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국장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국장님, 한국 기업들이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카를로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마리아나,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 공장이 브라질에 박혀 있는데. 협력사만 300개가 넘어. 옮기는데 최소 5년 걸린다고. 국장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브라질 제조업 생태계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상파울루 공단,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리우 산업단지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죠. 한국 기업들은 절대 못 떠나. 겁만 주면 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야. 카를로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추가 과세 합의안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상파울루에서 한국 기업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부 주최 행사였어요. 저는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삼성, LG, 현대, 포스코 등 주요 한국 기업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단상에 올라 브라질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억 인구 시장, 남미 허브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풍부한 천연자원을 강조했죠. 하지만 객석 반응이 이상했어요. 한국 담당자들 표정이 냉랭했습니다. 박수도 성의 없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삼성 담당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삼성 브라질 법인 전략기획실 상무였습니다. 페레이라 분석관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금 정책 변경 계획이 있습니까? 업계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항상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기업들 일에 항상 정부 눈치를 보니까요. 다음 날 제 책상 위에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조사팀에서 작성한 한국-베트남 교역 현황 분석이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4년 한마이너스-베트남 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 규모 300억 달러대에서 945억 달러로 3배 성장. 베트남 4년 연속 한국의 3대 교역국 지위 유지.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45억 달러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브라질과 한국 교역액은 약 12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베트남이 브라질보다 8배 가까이 컸어요. 하지만 저는 보고서를 한쪽에 밀어뒀습니다. 베트남은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지. 브라질은 시장이 다르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베트남은 1억 인구, 브라질은 2억 인구였습니다. 시장 규모가 달랐죠. 게다가 브라질은 남미 전체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점이었어요. 지정학적 가치가 베트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카를로스 국장에게 보고했어요. 국장님, 한마이너스-베트남 교역이 생각보다 큽니다. 945억 달러래요. 카를로스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베트남? 거기는 공장이지 시장이 아니야. 한국 기업들이 부품 갖다 조립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파는 거라고. 브라질은 달라. 여긴 내수 시장이 있어. 국장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수출 기지 성격이 강했고 브라질은 거대한 소비 시장이었으니까요. 저는 국장 논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날 저녁 브라질 주요 언론에서 한국 기업 특혜 논란 기사가 터졌습니다.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였어요. 삼성과 LG가 브라질에서 누리는 세금 감면이 과도하다. 브라질 기업들은 세금 다 내는데 외국 기업만 특혜받는 건 불공정하다. 뉴스 앵커가 의원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론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부 대변인실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브리핑 문답지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문답지를 썼어요. 질문 한국 기업 특혜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답변 정부는 모든 외국 기업에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입니다. 문답지를 제출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여론도 우리 편이고 한국 기업들은 어차피 못 떠나고 협상 주도권은 브라질 정부가 쥐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파울루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 기업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300개 협력사가 얽혀 있고 수만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못 옮겨. 5년 걸리는데 누가 그런 모험을 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옮기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신규 투자만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추가 과세 합의안이 완성됐습니다. 카를로스 국장 결재를 받았어요. 저는 삼성 브라질 법인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8,500만 달러 추가 납부 요청이었죠. 회신 기한은 2주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삼성 측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자고 할 거라고 봤죠.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주일 뒤 삼성 본사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72시간 내 회신 요구. 첫째, 추가 과세 법적 근거 제시. 둘째, 투자 협약 이행 확인. 셋째, 공식 재협약 문서. 저는 공문을 읽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전화 협상이 아니라 문서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기한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72시간이요. 카를로스 국장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국장님, 삼성에서 72시간 기한 걸어왔습니다. 카를로스가 공문을 받아 읽었어요. 그리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기한이 뭐 어때서?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무시해. 저는 주저했어요. 하지만 문서로 왔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남는데요. 카를로스가 손을 저었습니다. 마리아나 12년 했으면 알잖아. 기업들이래 그래. 나중에 전화 와. 항상 그랬어. 국장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번엔 달랐어요. 삼성이 처음부터 문서로 나온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보통 기업들은 구두 협상을 선호합니다. 기록이 안 남으니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를로스 국장 지시대로 공문을 무시했어요.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끄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제가 시간을 끄는 동안 한국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72시간 기한을 무시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삼성 브라질 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었어요. 또 공문이었습니다. 비서가 제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페레이라 분석관님, 삼성에서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귀 정부의 72시간 회신 기한 미준수를 확인함. 본사는 구두 협의를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함. 향후 모든 소통은 공식 문서로만 진행함. 구두 협의 거부요.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이 전화 협상을 차단한 거였어요. 카를로스 국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국장님, 삼성이 구두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문서로만 소통하겠답니다. 카를로스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업이 정부한테 소통 방식을 지시해. 국장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12년 동안 외국 기업들과 일했지만 구두 협의를 아예 거부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국장님, 이거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문서로만 하겠다는 건 모든 게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카를로스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좋아. 문서로 하자고. 우리도 문서로 하지 뭐. 국장은 여전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흐름이 이상했거든요. 그날 오후 삼성 브라질 법인 대표가 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박재현 대표였어요.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재현을 만났어요. 그런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소개하겠습니다. 본사 해외투자전략실 김수진 이사입니다.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김수진이 명함을 건넸어요. 삼성전자 본사 직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페레이라 분석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진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사람을 보냈다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분석관님, 베트남을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동남아 제조 허브죠. 김수진이 보고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의 50%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하노이에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했어요. 투자 규모는 22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4년 한마이너스 베트남 FTA를 체결했고 그 이후로 세금 정책을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025년 한국의 대베트남 교역액은 945억 달러입니다. 베트남은 4년 연속 한국의 3대 교역국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브라질과 한국 교역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수진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120억 달러 정도입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의 8분의 1 수준이네요. 왜 그럴까요? 베트남은 약속을 지켰고 한국은 그에 보답했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수진이 계속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금 약속을 바꾸려 하고 계십니다. 추가 과세 8,500만 달러요. 법적 근거도 애매하고 사전 협의도 없었어요. 이건 일방적 통보입니다. 김수진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분석관님,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브라질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갑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선택지가 있다고요.
저는 반박했어요. 김 이사님, 삼성은 브라질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공장만 7개예요. 협력사가 300개가 넘고요. 옮기려면 최소 5년 걸립니다. 김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차갑게요. 옮기지 않습니다. 기존 공장은 유지해요. 다만 신규 투자를 다른 곳으로 돌릴 뿐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신규 투자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저희 글로벌 제조 투자 계획이 240억 달러입니다. 원래 브라질에 40%를 배정할 예정이었어요. 약 96억 달러죠. 김수진이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하지만 약속이 바뀌면 배정도 바뀝니다. 베트남은 약속을 지켰으니까 베트남에 갑니다. 멕시코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96억 달러라는 숫자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8,500만 달러 받으려다 96억 달러를 날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 이사님, 협상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분할 납부라든지. 제가 말을 꺼냈어요. 김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협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투자 협약 체결할 때 다 했어요. 지금은 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협상이 아니에요. 김수진이 일어섰습니다. 72시간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본사 결정이 아직 안 났으니 일주일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공식 회신 주십시오. 문서로요. 김수진과 박재현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베트남 945억 달러, 브라질 120억 달러, 하노이 R&D 센터 22억 달러, 신규 투자 96억 달러,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카를로스 국장에게 보고하러 갔어요. 국장님, 심각합니다. 삼성이 신규 투자 재배치를 검토 중입니다. 96억 달러 규모래요. 카를로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96억? 허풍이야. 겁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김수진이 남기고 간 보고서를 국장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베트남 사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이미 해봤어요. 약속 지키는 나라에 투자하는 거요. 카를로스가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마리아나, 그래도 공장은 못 옮겨. 기존 투자가 너무 커. 신규가 어쨌든 기존은 여기 있잖아. 국장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그날 밤 브라질 주요 경제신문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기업, 브라질 투자 재검토 움직임. 삼성 본사 인사 브라질 방문, 신규 계획 조정 시사. 기자가 어디선가 정보를 입수한 거였어요. 아마 삼성 측에서 흘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론이 요동쳤습니다. 야당은 정부를 비난했어요. 외국 기업 특혜 없애려다 투자까지 날리는 거 아니냐? 일자리는 어떻게 하려고? 반대로 여당은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브라질 주권 문제다. 외국 기업이 세금 정책에 간섭하는 건 용납 못해. 저는 뉴스를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게 주권 문제인가 아니면 약속 이행 문제인가요? 일주일 기한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신 문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추가 과세를 철회하면 정부가 굴복한 꼴이에요. 밀어붙이면 96억 달러 투자가 날아갈 수 있었고요. 저는 중간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분할 납부 제한이었어요. 8,500만 달러를 5년에 걸쳐 나눠내라는 거였죠. 카를로스 국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국장도 고민했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이거라도 보내. 성의는 보여야지. 저는 문서를 삼성에 발송했습니다. 공식 공문으로요. 사흘 뒤 삼성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역시 공문이었어요. 분할 납부 제한 접수 불가. 귀 정부 요구는 투자 협약 위반임. 협약 이행 촉구함. 추가 협상 접수 안함. 단 3줄이었습니다. 거절이었어요. 저는 그 공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협상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요. 협약 이행이냐 아니냐, 둘 중 하나만 있었습니다. 김수진 말이 떠올랐어요. 협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행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을 끌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삼성의 거절 공문을 받고 나서
저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안 되겠더군요. 우회로를 찾기로 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조사팀이 올려놓은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동향 분석이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베트남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대베트남 반도체 수출 247억 달러, 전년 대비 36.7% 증가.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47억 달러요. 브라질 전체 교역액 120억 달러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반도체만으로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한마이너스 베트남 교역 945억 달러로 베트남은 4년 연속 한국의 3대 교역국 지위 유지. 중국, 미국 다음 3위. 일본을 2022년 제치고 계속 순위 수성 중. 4년 연속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였던 겁니다. 저는 카를로스 국장실로 갔습니다. 국장님, 베트남 자료 좀 보세요. 카를로스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만 훑어보더니 한쪽에 던졌습니다. 마리아나, 베트남은 공장이야. 브라질은 시장이고. 성격이 다르다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장님, 삼성이 베트남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카를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견제용이야. 저쪽도 협상 카드가 필요하니까. 베트남 들먹이는 거라고. 국장은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국제 투자 분석 리포트가 제 이메일로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마이클 스턴이었어요. 글로벌 투자 자문사 수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리포트 제목은 이랬습니다. 브라질 정책 예측 불가능성 우려, 외국인 직접 투자 리스크 재평가 필요.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문단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일방적 세금 정책 변경이 외국 기업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 중이며 대한투자처로 베트남, 멕시코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마이클 스턴은 베트남을 언급했어요. 리포트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약속 준수로 한국 기업의 신뢰를 확보했다. 2014년 FTA 체결 이후 세금 정책을 단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한마이너스 베트남 교역은 300억 달러대에서 945억 달러로 3배 성장했다. 정책 일관성이 투자 유치의 핵심 요인이다. 저는 리포트를 프린트했습니다. 카를로스 국장에게 다시 갔어요. 국장님, 국제 애널리스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이 약속을 지켜서 한국 투자를 받았대요. 카를로스가 리포트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마이클 스턴? 이 사람 누구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문사 수석입니다. 남미 시장 전문가예요. 카를로스가 리포트를 내려놓았어요. 외부 시각일 뿐이야. 브라질 내부 사정은 모르고 쓴 거라고. 국장은 여전히 우리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커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사팀 직원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분석관님, 큰일 났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내부 문서가 유출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서? 직원이 노트북을 제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신규 물량 재배치 검토안.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실.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2026-2030 제조 투자 계획 재검토. 브라질 배정 40% 96억 달러를 대한투자처로 전환 검토. 1순위 베트남, 2순위 멕시코, 3순위 인도네시아. 숫자와 국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거 확실한 거야? 조작된 거 아니고.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 내부 관계자가 언론에 흘린 겁니다. 진짜예요. 저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브라질 정부의 투자 협약 위반 시 신규 라인 배치를 베트남으로 우선 전환. 베트남은 정책 안정성 검증됨. 한마이너스 베트남 FTA 이후 10년간 약속 준수 기록 보유. 베트남이 또 나왔어요. 이번엔 구체적 이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책 안정성, 약속 준수 기록이요.
저는 문서를 프린트해서 카를로스 국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열었어요. 국장님, 이거 보세요. 삼성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를로스가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96억 달러 전환 검토라고? 이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 내부에서 나온 겁니다. 언론에도 곧 나갈 거예요. 카를로스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우리 압박하려고 일부러 흘린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장님, 협박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입니다. 국가별로 순위까지 매겨놨어요. 카를로스가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마리아나, 시간 좀 더 끌어. 저쪽도 버티기 힘들 거야. 국장은 여전히 같은 전략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브라질 주요 경제지에서 특종이 터졌습니다. 삼성, 브라질 신규 투자 96억 달러 베트남 이전 검토. 내부 문서 유출로 확인. 기사가 일면 톱으로 나갔어요. 저는 신문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공개됐어요.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부 청사가 난리였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브리핑룸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번복해서 투자를 날리는 거 아닙니까? 96억 달러면 일자리가 몇 개인데 대책이 뭡니까? 베트남은 약속을 지켜서 투자를 받았다는데 브라질은 왜 약속을 바꿉니까? 대변인이 문답지를 읽었어요. 제가 작성한 거였습니다. 정부는 정상적인 세금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기업의 과민 반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과민 반응이요? 국제 애널리스트도 정책 불확실성을 지적했는데요. 베트남 사례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저쪽은 약속 지켜서 945억 달러 교역 달성했는데요. 질문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업 과민 프레임이 먹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부 책임으로 화살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 뒤에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마이클 스턴 리포트가 계속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례도 반복해서 언급됐고요. 프레임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 과민에서 브라질 정부 약속 위반으로요. 오후에 조사팀에서 추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삼성 본사 상황실 가동 확인. 글로벌 투자 재배치 회의 진행 중. 베트남 정부와 접촉 정황 포착.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삼성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베트남과 접촉했다는 거였습니다. 카를로스 국장에게 보고했어요. 국장님, 삼성이 베트남 정부랑 접촉했답니다. 카를로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접촉이 뭐야? 구체적으로? 저는 보고서를 넘겼어요. 투자 조건 협의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카를로스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설마 진짜 가려는 건 아니겠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베트남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1992년 한마이너스 베트남 수교 당시 교역 5억 달러. 2025년 945억 달러로 190배 성장. 2014년 FTA 체결이 전환점. FTA 이후 교역 3배 증가. 190배 성장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어요. 저는 브라질과 한국 교역 추이도 찾아봤습니다. 2015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120억 달러로 오히려 줄었어요. 10년 동안 역성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과거 기록을 뒤졌습니다. 2016년 세금 정책 변경, 2018년 투자 인센티브 축소, 2021년 환율 규제 강화, 정책이 자주 바뀌었어요. 베트남은 30년간 약속을 지켰고 브라질은 10년간 약속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상파울루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삼성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신규 투자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으로요. 제 전략은 시간 끌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김수진이 남기고 간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표지를 다시 봤습니다. 베트남 투자 성공 사례, 약속 준수가 만든 945억 달러. 945억 달러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브라질의 8배요. 저는 보고서를 닫았어요. 내일 아침 카를로스 국장한테 다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을 더 끌어야 할까요?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할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했어요. 베트남은 더 이상 견제용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선택을 받은 파트너였어요. 30년간 약속을 지킨 대가였죠. 브라질은 어떤 선택을 받게 될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삼성 내부 문서 유출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게 두려웠어요. 어떤 소식이 터질지 몰랐거든요.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분석관님, 삼성 본사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대기 중이래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거였죠. 누구래? 비서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서연 삼성전자 법무실 수석 변호사였어요. 법무실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번엔 해외 투자 전략실에서 왔었어요. 이번엔 법무팀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저는 재킷을 걸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박서연과 박재현 브라질 법인 대표였습니다. 페레이라 분석관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서연이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표정도 차가웠고요. 갑자기 방문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급한 사안이라 사전 통보 없이 왔습니다. 박서연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서연이 문서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2015년 체결된 브라질 마이너스 삼성 투자 협약서 원본입니다. 투자 협약서요. 저는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브라질 정부와 삼성전자 양측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분석관님, 이 계약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서연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깨우만 봤습니다. 세부 조항은 법무 쪽에서 관리하고 있어서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특정 조항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박서연이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제17조 제3항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투자 협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상대방은 설계 자료, 생산 공정, 기술 데이터 및 관련 지식 재산권에 대한 귀속을 주장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귀속이라고요? 박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박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위반할 경우 삼성은 브라질 공장의 설계 자료와 생산 공정 데이터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회수요? 그러면 브라질에 남는 게 뭡니까?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공장 건물 껍데기만 남습니다. 설비는 있지만 돌릴 수 없어요. 기술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서연이 계속했어요. 추가 과세 8,500만 달러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건 협약 위반입니다. 감면 혜택은 2028년까지 보장됐었거든요.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박서연이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17조 제4항도 있습니다. 귀속 절차가 시작되면 되돌릴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해요. 되돌릴 권리가 없다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잠깐만요, 박 변호사님. 저는 손을 들었어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 아닙니까? 협약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건 아니잖아요.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석관님, 극단이 아닙니다. 조항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박서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628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무역 흑자는 310억 달러고요. 베트남이 한국의 2위 무역 흑자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서연이 계속했습니다. 베트남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2014년 FTA 체결 이후 단 한 번도 세금 정책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628억 달러 수출이고 310억 달러 흑자입니다. 박서연이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브라질과 한국 교역이 얼마입니까? 120억 달러죠. 무역 수지는요? 적자입니다. 왜일까요? 브라질은 약속을 자주 바꿨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서연 말이 다 사실이었어요. 분석관님, 삼성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와 약속을 바꾸는 나라, 둘 중 하나요. 베트남은 약속을 지켰고 그 결과가 310억 달러 흑자입니다. 브라질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박서연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 변호사님, 협상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항 발동은 최후 수단 아닙니까? 박서연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분석관님, 저희는 이미 협상했습니다. 2015년에요. 그때 다 합의했어요. 지금은 협상이 아니라 이행입니다. 박재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페레이라 분석관님, 본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026년 투자 계획이 3월에 확정돼요. 지금이 2월이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기한이 또 걸렸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 한 달 안에 뭘 결정한다는 겁니까?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신규 투자 배정국을 결정합니다. 브라질이 협약을 이행하면 브라질이 받고 위반하면 다른 나라가 받아요. 간단합니다. 박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조항 통보차 왔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정보 공유입니다. 제17조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박서연과 박재현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투자 협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제17조 제3항 귀속 조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카를로스 국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계약서에 귀속 조항이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귀속?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박서연 설명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카를로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설계 자료를 회수한다고? 그럼 공장을 못 돌리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조항의 목적입니다. 협약 위반 시 제재 수단이에요. 카를로스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우리 겁주려고 조항 꺼내는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국장님, 협박이라기엔 너무 법적으로 정교합니다. 2015년 계약서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마리아나, 법무부의 자문 구해. 이 조항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 확인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법무부에 긴급 자문 요청을 넣었어요. 사흘 뒤 법무부 의견이 왔습니다. 제17조 귀속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함. 국제상사 중재 기준에도 부합함. 일방 당사자 귀책 시 집행 가능. 저는 의견서를 읽으면서 머리가 아팠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이클 스턴의 새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투자 리스크 재평가, 계약 조항 발동 가능성 주목. 리포트 본문에 제17조 내용이 인용돼 있었어요. 마이클 스턴이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조항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귀속 조항 발동 시 브라질은 공장 설비만 남고 기술 데이터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공장 가동 불가를 의미하며 브라질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리포트가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또 브리핑룸으로 몰려왔습니다. 귀속 조항이 사실입니까? 정부가 계약서도 안 읽고 정책을 바꾼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문답지를 다시 써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귀속 조항은 사실이었고 법적으로 유효했으니까요. 저녁에 카를로스 국장에게 불려갔습니다. 마리아나, 이거 수습 방안 있어? 국장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협약 이행밖에 없습니다. 추가 과세를 철회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요. 카를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정부가 굴복한 꼴이야. 여론이 가만히 있겠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행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였습니다.
국장님, 박서연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베트남은 약속 지켜서 310억 달러 무역 흑자 받았답니다. 브라질은 약속 바꿔서 적자래요. 카를로스가 창밖을 봤습니다. 베트남, 자꾸 베트남 얘기만 나오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베트남이 증거니까요. 약속 지키면 투자 온다는 증거요. 카를로스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3가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투자 협약서 원본, 제17조 귀속 조항, 베트남 교역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3가지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약속, 조항 결과요. 베트남은 약속을 지켰고 조항을 발동할 일이 없었고 결과는 310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브라질은 약속을 바꾸려 했고 조항이 발동될 위기에 처했고 결과는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 달 뒤면 알게 될 거라는 것이요. 박서연의 조항 통보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3월 투자계획 확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국제뉴스부터 확인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몰랐거든요.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스 알림이 휴대폰에 떴습니다. 멕시코 경제부 삼성 신규 투자 유치 공식 발표.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멕시코 경제부 차관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외국 기업과 체결한 투자 협약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삼성의 신규 투자를 환영합니다. 약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브라질을 겨냥한 발언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조사팀 직원이 제 책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석관님, 멕시코만이 아닙니다. 베트남도 움직였어요. 직원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공식 성명이 떠 있었어요. 한국은 베트남의 2위 수입국이자 4위 수출국입니다. 2014년 FTA 체결 이후 우리는 약속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교역은 300억 달러에서 945억 달러로 3배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약속을 지킬 것이며 삼성의 추가 투자를 환영합니다. 베트남까지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물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네시아랑 태국도 비슷한 입장 발표했습니다. 네 나라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네 나라 동시 줄서기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카를로스 국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국장님,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이 동시에 삼성 유치에 나섰습니다. 카를로스가 뉴스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나라가 동시에?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경쟁입니다. 브라질이 비운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카를로스가 책상을 쳤습니다. 자리를 비우긴 뭘 비워.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 났어. 하지만 국장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내부 문서가 또 유출됐어요. 신규 물량 80억 달러 규모, 브라질 제외 재배치 확정. 1순위 베트남 35억 달러, 2순위 멕시코 28억 달러, 3순위 인도네시아 17억 달러.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브라질 제외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베트남 35억, 멕시코 28억, 인도네시아 17억, 합계 80억 달러였어요. 원래 브라질 몫이었던 96억 달러보다는 적었지만 브라질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국장에게 보고했어요. 국장이 문서를 읽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80억 달러를 저렇게 나눠버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이 1순위입니다. 35억 달러로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카를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베트남이 또? 왜 맨날 베트남이야? 저는 대답했어요.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945억 달러 교역, 310억 달러 무역 흑자, 4년 연속 한국 3대 교역국. 증명됐잖아요. 카를로스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경제포럼에서 긴급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신흥국 투자 유치 전략이었어요. 마이클 스턴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세션을 지켜봤어요. 브라질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마이클 스턴이 화면을 띄웠어요.
브라질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브라질은 약속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규 투자 80억 달러가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베트남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베트남을 보시죠. 베트남은 2014년 FTA 이후 약속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과는요? 한국과 교역이 945억 달러로 성장했고 이번에 신규 투자 35억 달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마이클 스턴이 정리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국가는 장기 파트너가 되고 약속을 어긴 국가는 기회를 잃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브라질이 국제 무대에서 실패 사례로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성공 사례로요. 다음 날 아침 브라질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브라질 80억 달러 투자 날렸다. 베트남 멕시코에 뺏겨. 약속 번복의 대가 신규 일자리 3만 개 기회 상실.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정부를 맹비난했어요. 외국 기업 특혜 없앤답시고 투자까지 날렸다. 누가 책임질 거냐? 여당도 방어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다. 베트남은 약속 지켜서 투자 받았는데 우리는 약속 바꿔서 날렸다. 카를로스 국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마리아나, 이거 되돌릴 방법 없어? 국장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서연 변호사가 그랬습니다. 자리가 없대요. 이미 다른 나라들과 계약 진행 중이래요. 카를로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협약 이행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번이 밀렸습니다. 베트남이 1순위, 멕시코가 2순위예요. 브라질은 명단에서 빠졌고요. 카를로스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공장 못 옮긴다고 했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장은 안 옮겼습니다. 신규 투자만 다른 데 갔어요. 우리가 놓친 부분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카를로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베트남은 어떻게 알았을까? 약속 지키면 투자 온다는 걸? 저는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했으니까요. 1992년 수교 이후 쭈교. 5억 달러에서 945억 달러까지 190배 성장시켰잖아요. 카를로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이라. 우리는 3개월 만에 다 날렸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국장 말이 맞았으니까요. 80억 달러 재배치 소식이 터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제 사무실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페레이라 분석관님, 내부 감사팀입니다. 3명이었어요. 선임 감사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선임 감사관이 대답했습니다. 삼성 추가 과세건에 대한 절차 검토입니다. 문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부 감사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어떤 문서를 보시려고요? 선임 감사관이 목록을 읽었습니다. 추가 과세 결정 문서, 상급자 결제 기록, 회의록, 통신 기록입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문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찾을수록 이상했어요. 카를로스 국장 결제가 찍힌 문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석관님, 국장 결제 문서는요? 선임 감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구두로 지시받았습니다. 선임 감사관이 기록했습니다. 구두 지시라. 문서화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임 감사관이 다른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회의록은요? 저는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카를로스 국장과 나눈 대화는 전부 구두였고 회의록으로 남기지 않았거든요. 회의록도 없습니다. 선임 감사관이 메모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감사팀이 나간 뒤 저는 책상에 앉아 문서함을 다시 뒤졌습니다. 제 이름이 찍힌 문서만 가득했어요. 레고민 페레이라, 아시아투자국 수석 분석관. 모든 서류에 제 서명만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카를로스 국장이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총리실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 문답지 초안을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거였어요. 질문 80억 달러 투자 손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변 실무진의 과도한 판단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상급 라인은 세부 절차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진의 과도한 판단이라는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를 지목하는 거였어요. 저는 카를로스 국장실로 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국장님, 이게 뭡니까? 문답지를 내밀었습니다. 카를로스가 피하듯 고개를 돌렸어요. 마리아나, 누군가는 책임져야 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장님이 지시하셨잖아요. 추가 과세 걸라고, 시간 끌라고. 카를로스가 손을 저었습니다. 문서로 남긴 게 없어. 내가 언제 그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카를로스가 계속했습니다. 마리아나, 미안해. 하지만 난 살아야 해. 20년 경력이야. 저는 문답지를 구겨쥐었습니다. 그럼 제 12년은요? 카를로스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제가 책임자로 지목됐다는 거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페레이라 분석관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삼성 브라질 법인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협력사 23개 업체의 신규 투자 보류 통보. 브라질 정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차원. 23개 협력사 투자 보류였어요. 저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립, 물류까지 전방위였습니다. 삼성 생태계 전체가 멈추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상파울루 공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관리자였어요. 분석관님, 근무시간 조정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야간 라인 20% 축소래요. 근무시간 축소는 급여 감소를 의미했습니다. 노동자 3,500명이 영향을 받았어요. 오후에 노조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로 노동자 피해. 근무시간 축소 철회하라. 현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카를로스 국장에게 올렸어요. 협력사 23개 투자 보류, 노동자 3,500명 근무시간 축소, 노조 반발. 카를로스가 보고서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수습 방법이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삼성 본사 결정입니다. 브라질이 명단에서 빠진 이상 신규 투자는 안 들어옵니다. 카를로스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기존 공장은? 거기라도 유지해야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존은 유지한답니다. 하지만 증설은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날 밤 조사팀에서 추가 보고가 왔습니다. 한-베트남 30년 교역 성장 분석. 1992년 수교 당시 5억 달러에서 2025년 945억 달러로 190배 성장. 핵심 요인 정책 일관성.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베트남은 30년 동안 약속을 지켰고 그 결과가 190배 성장이었습니다. 브라질은 30년 동안 약속을 바꿨고 그 결과가 역성장이었어요. 저는 브라질 마이너스 한국 교역 추이 그래프를 펼쳤습니다. 2015년 150억 달러가 정점이었고 이후 계속 하락해서 2025년 120억 달러였어요. 10년간 30억 달러 감소였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00억에서 945억으로 3배 뛰었고요. 저는 그래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상승 곡선과 하락 곡선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나라와 약속을 바꾼 나라의 차이였죠. 내부 감사 결과가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어요. 절차 위반 사항 상급자 결제 누락, 회의록 미작성, 구두 지시 의존. 책임자 레고민 페레이라 수석 분석관. 제 이름이 맨 앞에 적혀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국장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감사 결과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12년 경력이 한 장짜리 문서로 정리됐어요. 절차 위반, 책임자, 징계 예정이라는 단어들만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상파울루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30년 동안 이 석양을 945억 달러로 바꿨어요. 브라질은 3개월 만에 80억 달러를 석양 속으로 날려버렸고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제 어깨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 뒤 국제뉴스가 터졌습니다. 멕시코 신규 공장 착공식 거행. 삼성 28억 달러 규모 투자 확정. 저는 생중계를 켰어요.
멕시코 과달라하라 공장 부지였습니다. 카를로스 로드리게스 멕시코 경제부 차관이 테이프를 끊고 있었어요. 옆에 삼성전자 임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멕시코는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체결한 투자 협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삼성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가 공장 조감도를 비췄어요. 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2027년 가동 시작, 예상 고용 인원 23,000명.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원래 브라질 몫이었던 투자였습니다. 생중계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베트남, 삼성과 30억 달러 추가 투자 계약 체결. 베트남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클릭했어요. 하노이에서 조인식이 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과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베트남 정부 관계자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2014년 FTA 이후 우리는 약속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945억 달러 교역이고 오늘의 30억 달러 추가 투자입니다. 기사 중간에 인용된 발언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멕시코 28억, 베트남 30억, 합계 58억 달러가 확정됐습니다. 브라질이 놓친 80억 달러 중 대부분이었어요. 카를로스 국장실로 갔습니다. 국장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멕시코 착공식 재방송이었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카를로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참담했습니다. 저게 다 우리 거였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30억 더 받았습니다. 총 65억 달러예요. 카를로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약속 지킨 대가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국장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경제포럼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어요. 주제는 투자 유치 성공과 실패 사례였습니다. 마이클 스턴이 다시 발표자로 나섰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접속했습니다. 오늘은 두 나라를 비교하겠습니다. 마이클 스턴이 화면을 띄웠어요. 베트남과 브라질 국기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먼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쪽 슬라이드가 확대됐어요. 1992년 한국과 수교, 교역 5억 달러. 2014년 FTA 체결. 이후 세금 정책 변경 제로. 2025년 교역 945억 달러, 190배 성장. 한국의 2위 무역 흑자국 310억 달러.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마이클 스턴이 계속했어요. 베트남은 한국에 628억 달러를 수출합니다. 그중 반도체가 247억 달러, 전년 대비 36.7% 증가입니다. 왜일까요?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브라질 차례였습니다. 이번엔 브라질을 보시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브라질은 2015년 삼성과 투자 협약 체결. 감면 혜택 5년 약속. 하지만 3년 만에 일방적 추가 과세 시도. 결과는요? 마이클 스턴이 그래프를 띄웠어요. 신규 투자 80억 달러 손실. 협력사 23개 투자 보류. 노동자 3,500명 근무시간 축소. 일자리 기회 4만 개 상실. 숫자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마이클 스턴이 정리했어요. 약속을 지킨 국가는 31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받았습니다. 약속을 바꾼 국가는 80억 달러 투자 기회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의 가치입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이 국제 무대에서 실패 사례로 낙인 찍혔어요. 베트남은 성공 모델로 떠올랐고요. 저녁 뉴스가 이 내용을 받아 다뤘습니다. 국제경제포럼, 브라질을 반면교사 사례로 지목. 정책 불확실성이 80억 달러 손실 초래. 브라질 여론이 폭발했어요. SNS가 난리였습니다. 정부가 약속 바꿔서 투자 날렸다. 베트남은 약속 지켜서 310억 달러 받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책임자 처벌하라. 마지막 댓글이 제일 많이 퍼졌어요. 책임자 처벌이요. 다음 날 아침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페레이라 분석관님, 면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무슨 얘긴지요? 인사팀 회의실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분석관님, 서명해 주십시오. 사직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본인의 부적절한 판단으로 인한 정부 손실에 책임을 지고 사직함.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습니다. 마리아나 페레이라, 12년 경력이 이 이름으로 끝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짐을 쌌습니다. 개인 물건은 많지 않았어요. 사진 액자, 커피잔, 메모지 몇 장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베트남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30년간 5억 달러에서 945억 달러로 성장. 핵심 요인 약속 준수.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생 기억해야 할 문서였거든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베트남은 30년 동안 약속을 지켰고 한국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945억 달러 교역, 310억 달러 무역 흑자, 65억 달러 신규 투자요. 브라질은 3개월 만에 약속을 바꿨고 한국의 선택에서 제외됐습니다. 80억 달러 손실, 협력사 투자 보류, 일자리 기회 상실이었어요. 건물을 나서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달리고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상파울루는 여전했어요. 달라진 건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한국 기업 K-뷰티 K-푸드 수출 급증. 한류 효과로 소비재 시장 확대. 베트남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약속을 지킨 대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브라질이 잃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자리였습니다. 베트남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멕시코가 나머지를 가져갔습니다. 브라질은요? 브라질은 명단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제 이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사직 후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상파울루 시내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12년 경력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정부 일을 망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국제투자 세미나 조직위원회였어요. 마리아나 페레이라님, 남미 투자 환경 세미나 강연자로 초청합니다. 주제 투자 유치 실패 사례와 교훈. 실패 사례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바로 그 실패였으니까요. 하지만 수락했습니다. 제 실수를 공유해야 다른 나라가 같은 실수를 안 하겠죠. 세미나는 일주일 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니 20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남미 각국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마리아나 페레이라, 전 브라질 외교통상부 아시아투자국 수석 분석관입니다. 2025년 삼성투자건을 담당했었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다들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손으로 80억 달러를 날려버린 사람입니다. 첫 문장부터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놓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개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베트남입니다. 1992년 한국과 교역 5억 달러, 2025년 945억 달러. 30년간 190배 성장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저는 오른쪽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오른쪽은 브라질입니다. 2015년 150억 달러, 2025년 120억 달러. 10년간 역성장했습니다. 그래프 2개가 극명하게 대비됐어요. 상승 곡선과 하락 곡선이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베트남은 약속을 지켰고 브라질은 약속을 바꿨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2014년 베트남은 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 세금 정책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요.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5년 한국의 대베트남 반도체 수출 247억 달러, 전년 대비 36.7% 증가. 베트남은 4년 연속 한국의 3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미국 다음 3위요. 객석 사람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은 한국에 310억 달러 무역 흑자를 안겨주는 2위 흑자국입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전 세계 스마트폰의 50% 이상을 생산합니다. 2022년에는 하노이에 R&D 센터를 열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브라질은 어땠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붉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2025년 브라질 정부는 삼성과 맺은 투자 협약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감면 혜택이 2028년까지 보장됐는데 2025년에 추가 과세 8,500만 달러를 요구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과는요? 신규 투자 80억 달러 손실, 협력사 23개 투자 보류, 노동자 3,500명 근무시간 축소, 일자리 기회 4만 개 상실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가 놓친 게 뭘까요? 저는 삼성이 브라질을 못 떠난다고 확신했습니다. 공장이 7개, 협력사가 300개, 이전하는 데만 5년 걸린다고 계산했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삼성은 공장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신규 투자만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로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공장 사진이 나타났어요. 삼성은 베트남에 35억 달러 신규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멕시코에는 28억 달러를 보냈고요. 브라질은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화면에 한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기업은 공장을 옮기지 않아도 미래를 옮길 수 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베트남이 지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30년 동안 5억 달러에서 945억 달러까지 키운 비결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단상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베트남이 얻은 건 투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K-뷰티, K-푸드까지 베트남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 때문입니다. 객석을 돌아봤어요. 브라질이 잃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였어요. 베트남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멕시코가 나머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명단에서 사라졌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투자 유치는 조건 경쟁이 아닙니다. 신뢰 경쟁입니다. 베트남은 30년 동안 그걸 증명했어요. 브라질은 3개월 만에 그걸 무너뜨렸고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페레이라 분석관님, 후회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베트남은 이미 한국의 파트너가 됐고 브라질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지금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을 겁니다. 8,500만 달러를 포기하고 80억 달러를 지켰겠죠. 강연장을 나오면서 한 공무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관님. 덕분에 배웠습니다.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 실수로 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베트남 뉴스를 검색했어요. 2027년 한마이너스 베트남 교역 1,000억 달러 돌파 전망. 베트남 정부 약속 준수 기조 지속 1,000명. 베트남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1,000억 달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브라질 마이너스 한국 교역 110억 달러로 추가 하락. 투자 유치 순위 2027년 15위로 떨어져. 브라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2년 전 가져온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30년 성장 분석. 핵심 요인 약속 준수.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베트남도 어딘가에서 같은 밤하늘을 보고 있겠죠. 하지만 베트남 하늘 아래엔 945억 달러 교역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하늘 아래엔 무엇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기회들이요.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이 문장이 제가 12년 경력에서 얻은 전부였어요. 베트남은 30년 동안 이걸 지켰고 한국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은 3개월 만에 이걸 버렸고 한국의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온몸으로 겪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서요. 약속은 돈보다 무겁습니다. 베트남이 증명했어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브라질이 증명했고요. 그리고 그 대가는 숫자로 돌아옵니다. 945억 대 110억이라는 숫자로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